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주요 테마 관련된 우리 공부 준비 방법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책 분석볼 차례인데, 자, 이 부분은 자주는 안 나오는데 나오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여기서 공부하는 방법은 비교다 보시고, 관리과학이라는 거하고 관리과학, MS, 그리고 체제 분석, 그리고 정책 분석, 요 세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시험에 나오면 이제 요걸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거나 요거 두 개 비교하거나 아니면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항상 비교 문제는 상대적이잖아요. 그래서 내용도 그렇게 푸셔야 돼. 얘가 둘이 비교한다면 얘가 양적 질적이라면 또 둘을 비교한다면 얘가 양적 얘가 질적이 돼요. 이렇게. 이게 항상 더 큰 개념이에요. 이게 전술이면 전략 이런 식으로. 요 세 관계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게 MS, 그 다음에 체제 분석, 그 다음에 정책 분석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머리에 넣어 놓으시고요. 요 의미는 이 가장 넓은 의미의 이 정책 분석이라는 게 관리과학을 무시하거나 안 하는 게 아니고 보완해 가는 거예요. 이 관계로 보시면 돼.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효율성 차원의 분석이라면 그러면 이러면 이제 현방성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이것도 나름은 합리 모형이라서 둘 다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형평성도 고려한다는 정도로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서 포인트는 비교하자. 결과세 비교하자. 단독으로 풀지 말고 비교하자. 그러면 좀 쉽게 풀릴 거예요. 전체의 비중은 워낙 낮기 때문에 문제가 많지는 않아서 사실은 기출문제만 풀어도 다 해결되는 그런 파트라 보시면 되고 갖고 있는 문제집에 요 기출문제 문제를 많이 푸시면 다 해결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100% 문제로 다 해결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제가 정책 결정 모형인데 되게 많죠.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보통 수업 때 제가 별 한 3개 또는 4개 치는 그런 테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정 모형 자체가 중요하고 앞에 있는 유용론은 큰 의미는 없어요. 특히 요즘에는 헨리가 분류하고 있는 유용론에 또 틀이 몇 개 나올 거예요. 그것도 읽고 푸는 거예요. 공부하시면서 읽어서 풀리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암기하거나 또 공부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읽고 푸시면 돼요.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결정 모형이 나오면 일단 머릿속에 몇 가지 정도가 떠오를까요, 여러분? 결정 모형 그러면 9개가 떠올라야 돼. 9개. 그래서 개인적 차원의 모형과 요 집단 차원의 모형을 구분해서 자, 개인적 차원의 모형의 합리 모형부터 합리, 만족, 점증, 그리고 혼합, 그리고 최적 모형을 떠올리시고 집단 모형은 회사 모형, 그리고 사이버네틱스 모형, 그리고 쓰레기통 모형, 앨리슨 모형 이렇게 그래서 총 9가지인데 마찬가지로 비교하되 일단 앞에 3가지는 기본 모형이고요. 뒤가 절충 모형인데 절충의 의미는 합리 모형을 바탕으로 해요. 그리고 비교하더라도 주로 비교하는 문제가 이제 당장 나온다면 주로 합리하고 이 점정을 비교를 많이 해. 합리와 점정. 그리고 드로의 최종 모형은 자체적으로 비교 내용이 나와요. 드로가 제시한 결정 단계가 총 18단계인데 그것도 초정책 결정 단계, 정책 결정 단계, 그리고 후 정책 단계 구분해서 3개 자체를 비교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즘 문제 트렌드는 복합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 결정 모형을 물으면서 합리는 이렇다, 만족이 이렇다, 점증이 이렇다 하나하나 나와요. 거기다 뭐 회사 이렇다 석연하기 때문에 일단은 다 알되 오히려 이런 문제가 더 쉬운 거예요. 복합 문제가 나오면 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회사 모형하고 조금 그래도 좀 왔다 갔다 할 만한 게 쓰레기통 모형이에요. 그래서 문제 풀 때마다 의심하시라는 거예요. 혹시 이거 저 모형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더 쉽게 풀릴 거예요. 그리고 앨리슨 모형 자체도 또 3개 있잖아. 모형 1, 2, 3. 그럼 뻔하지 여러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의 특징을 2에 섞거나 뭐 2를 3에 섞거나 해서 나올 거니까 3개 비교하시면 되고요. 또 쓰레기통 모형도 자체도 물론 특징이 있지만 이것도 비교하는 게 또 있잖아요. 뭐 있어요? 흐름창 모형이에요. 흐름창 모형. 또는 뭐 정책의 창 모형에서 쓰레기통 모형에서 말하는 흐름 4가지, 흐름창에 말하는 흐름 3가지를 비교하는 게 가장 기본. 그리고 전체로 봐서는 다 하나의 문제에 복합을 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그냥 단순한 특징 하시면 되는 거고요. 주로 이제 비교하는 것들이 있어요. 비교하는 것들이.
비교하는 것들이. 이게 더 의미가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교할 만한 내용이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에서 한 90% 비중이다 보시면 되고, 단위 그런 모형들이죠. 그 밑에 뭐 딜레마라든지 플러스, 이게 이제 가장 일반 기본 모형이라면 플러스, 요즘에 추가로 제시되는 것들이 딜레마 모형인데, 딜레마 모형 같은 경우는 우리 우선은 총론 때 언급되기도 해요. 그래서 자주는 안 나오지만 나온다면 이제 딜레마에 대한 대응책이 나올 수 있다. 대응책을 준비하시라. 하나는 소극적, 하나는 적극적 대응 방식이 있다.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왜 소극적일까? 뭔가 좀 부정적인 개념. 소극적은 이퀄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회피하고, 뭐 지연하고, 이게 다 약간 소극적인 대응이고. 적극적 방안은 실제로 이제 그 상황 자체를 통제한다거나, 바로 긍정적인 방향이 나올 거예요. 비교하시라. 이게 정책 결정 모형 준비하는 방식이에요. 수험 기간에 좀 어느 정도 된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다고 치고 이걸 활용을 하셔야 돼. 활용할 때는 자체보다도 꼭 비교하시라. 그래야 답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행정학은 사회과학이라서 우리 법학 과목처럼 딱딱딱 어떤 판례적인 정답은 없어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해석에 따라서는 맞게 되는 경우도 있고 틀리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때는 비교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막 연구해서 막 공부하는 것보다는 쟤인데? 그럼 훨씬 편해요. 또 쟤잖아? 금방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걸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비교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인데, 집행도 딱 보는 순간, 모든 주제는 그 주제를 보는 순간 딱 튀어올라야 될 가장 중요한 큰 틀이 있어요. 집행은 뭐냐? 하향, 상향 비교하는 거예요. 하향적, 상향적. 2018년도에도 하향, 상향의 특징이 무지 많이 나왔지. 그 모든 어떤 제도의 장단점은 특징의 일부예요. 특징이니까 장점도 특징이잖아요. 그렇지? 저 사람의 장점, 특징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라는 거는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냥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것도 하향, 상향. 그걸 일단 틀 딱 잡아놓고 비교하시면 돼. 하향이 고전적인 집행 방법이고 상향이 현대적 집행 방식이에요. 접근 방식이고. 하향, 상향. 하향과 상향의 의미가 뭔지를 잘 보면 거기는 특징, 장단점이 다 풀리게 되어 있고 두 개의 절충한 것이 통합이에요. 근데 통합 모형은 절충이라서 큰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아요. 요즘엔 좀 뜸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상향은 아래서 올려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중시하고 현장에 있는 집행관료를 부르는 말이 있죠. 일선관료라고 하는 거. 그래서 큰 틀을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일선관료제를 따로 공부하시면 돼요. 내용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렇게 어려운 게 없다. 그리고 공부가룹은 틀이 잡히면 되게 편해지고 자신감이 막 생겨요. 자, 상향이 얘가 중요하다면 그 다음에 하향은 자주는 안 나오는데 이 집행이 실패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 집행의 실패 원인이 시험에 또 나오기도 해요. 원인도 되게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자 수예요. 많은 참여자가 해서 실패했어요. 많은 참여자 때문에 실패했다. 보통은 참여자가 적어서 실패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러면 많은 게 원인이라서 좀 특이하잖아요. 요거 좀 잘 음미하시면 돼요. 실패 원인 중에서. 여기 이제 집행에서 뭐 필요한 내용들이 이제 집행의 과정, 실패 원인, 그다음에 접근 방법, 상향, 하향, 통합, 그리고 일선관료제 나오죠. 이제 플러스 요 나카무라와 스모로드가 제시하고 있는 집행자 유형이 나와 5가지. 고지, 협재관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잘 구분하시면 되고 용어가 답을 준다. 고전적이죠. 고전적 기술자. 자, 끝에 관료적 기업가라고 해서 점점 재량이 커지는 중이에요. 여기서는 결정자하고 집행자 간의 권한을 비교하는 게 포인트. 그래서 분류해놓고 고지, 협, 재관 해놓고 거기다가 결정자와 집행자의 권한을 한번 비교해보자. 그러면 이것도 다 준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집행에 미치는 요인인데 이거는 이제 의제처럼 읽으면 나와요. 만약에 이 정책이 수혜자가 많다면 집행은 쉽다 어렵다? 당연히 쉬울 거예요. 근데 희생자가 많이 있다면 집행이 어려울 것이고 자 이게 보통 나왔던 일반적인 문제의
패턴이었다면 다시 추가된 것이 뭐냐면 요즘에는 집행 수단이 나와요. 수단이. 그래서 뭐 강제성이 높냐 낮냐, 그다음에 직접성이 높냐 낮냐. 그러니까 낮다, 중간, 높다, 낮다, 중간, 높다가 다 분류가 되고 암기하셔야 돼. 이건 제가 수업 시간 때 다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틀 잡아 놓으시고 이게 뭐지 하는 분들은 얼른 우리 공드림 그 무료 강의 얼른 찾아서 들어보시면 다 파악이 될 거예요. 뭐 비슷한데 이것도 뭐 직접적 강제 정책 수단과 또는 간접적인 정책 수단도 묶게 돼요. 근데 여기 말과 약간 비슷해요. 근데 따로도 네, 따로도 이렇게. 이미 요즘에 나오는 트렌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집행에서 필요한 이제 내용들이고 공부해야 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평가 문제는 물론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 모형이 제일 중요하고 정책은 그 다음이 이 평가예요. 평가는 되게 가지수가 많아요. 필요성인데 이런 필요성은 보통 책에는 7개가 제시되어 있어요. 이 필요성은 그 7가지 이외에 다른 게 들어가도 맞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는 방법은 7가지를 많이 익혀 놓으셔야 돼. 그리고 제거하셔야 돼. 다른 게 있다 하더라도 이게 긴가민 가지 말고 아는 걸 제거하면 답은 아마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기준은 이건 암기하시는데 지금 고지, 협재, 관이잖아요. 그러면 집행자 유형들마다 평가는 기준이 달라져요. 그게 이제 효능만 대체라고 하지. 효과성, 능률성, 그다음에 주민 만족도, 그다음에 수익자 대응성, 체제 유지도에서 효능만 대체로 암기하면 돼요. 단순하게. 자, 평가의 유형도 이제 자주 나오는 편인데 그 중에 하나가 메타 평가고, 이 평가 유형은 이제 마찬가지로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고, 왜 과정 평가인지, 왜 총괄 평가인지, 왜 포괄적 평가인지, 그리고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비교하시면 돼. 이 평가 유형이에요. 메타는 항상 상위음이라서 근본 평가고 상급 기관형 평가라서 개념은 간단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평가의 유형별로 주체가 좀 나오는 패턴입니다. 주체. 그래서 과정 평가는 내부 또는 외부자가 평가한다. 이렇게. 총괄 평가가 보통 임팩트, 영향 평가인데 그거는 외부자가 주로 평가한다. 이렇게. 왜 양인지, 왜 질인지, 왜 연역인지, 균합인지. 이 정도? 이게 평가의 용서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비교를 하시는데, 비교. 평가가 주는 느낌하고 내용이 다 매칭이 돼요. 보통 계량, 수리 이쪽이 보통 연역이에요. 반대가 균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풀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평가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타당성이에요. 이건 타당성. 평가 타당성도 공부하는 방법은 4가지 개념을 일단 비교할 거. 4가지. 뭐 내적, 외적, 구성적, 통계적 결론. 그 4가지의 개념을 파악하고, 두 번째는 타당성의 저해 요인이 나와요. 그것도 내적 타당성 저해, 외적 타당성 저해. 이렇게. 자,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 다시 나누면 이게 자, 외재와 내재로 나눠요. 외재적 요소, 내재적 요소. 그리고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 나올 거예요. 당연히 이 2개 비교하셔야죠. 그래서 이것도 공부할 때마다 조금 비교의 틀을 잡아놓고 공부하셔야 돼. 이게 이제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적, 외적 저희가 뭐가 있는지 머리 그려줘야 돼. 다시 내적이 외재, 내재. 외재란 왜 외재일까? 실험하기 전부터 이유가 있는 거라서 외재고, 실험하는 중에 생기는 문제예요. 이게 내재란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선발요인. 그래서 일단 이거 틀 잡아놓으시면 돼. 이게 내적,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에요. 내용들은 너무 쉬워서요. 다 알아요. 뭐 역사 요인, 뭐 회귀 요인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분류를 먼저 해놓자는 거. 중요한 거하고 어렵고 쉽고는 별개 문제예요. 중요한데 쉬운 것도 있고, 그죠? 안 중요한데 어려운 것도 있어요. 또 중요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러면 당연하지. 중요하고 쉬운 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다 아는 거니까. 중요한데 어려운 걸 더 많이 하셔야 돼. 이거는 중요한데 쉬워요. 큰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건 이제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건데, 어려운 게 뭐냐? 실험이야, 실험. 뭐 준실험,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 같은 거. 요거 비교하는 거죠.
용어가 되게 어려워.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진실험, 준실험의 그 기준이 뭔가 기준, 그리고 준실험의 종류가 많아요. 거의 제가 뭐 거의 우리 책으로 따지면 목차 정도인데 진실험과 준실험의 기준, 그리고 준실험의 종류가 다시 나눌 때 뭐로 나눠질까 여러분? 자, 공부했다 치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준실험은 뭘로 구분한다? 축조. 하나가 제기적 통제도 이렇게. 축조는 조를 만드는 매치기, 짝짓기 방법. 그 다음에 제기적 통제는 이제 나한테 들어가는 거죠. 제기 대명사처럼. 그래서 여기에 한 세 가지, 두 가지 정도의 분류가 돼 있어요. 요것부터, 이게 제일 어렵거든. 이게. 뭐, 단절적 시계열. 라든지, 시계열. 항상 그 분류할 때는, 준실험과의 가장 기본이 이 두 실험의 비교 기준은 집단이 두 개 있는데 집단의 성질이 같냐 다르냐거든. 그치? 그래서,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의 동일성이 확보가 된 게 진실험이고 안 된 게 준실험이란 말이죠. 대표가 그래서 비동질적 통제 집단 설계라는 게 나올 거예요. 어들? 그죠? 뭔가 회귀 불연속점이 생겨. 불연속점. 특히 대표적인 축조 방식이고, 그러면 시계열이 보통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일단 요 틀이 딱 떠올려야 돼.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얘일 거니까요. 두 개의 기준과 특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다 안 다쳐. 공부를 좀 했다면 이만큼은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어려워. 이거는 주로 7급용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시험이 9급이라면 사실은 크게는 안 중요해요. 대신 기준은 중요한 거지. 어떻게 구분했는가. 이게 필요한 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법률은 그냥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도요, 자주 나오는 편인데, 기출문제로 충분해요. 자, 이거는 메모하세요. 문제 풀자고. 문제만 잘 활용하시면 100% 다 풀 수 있어요. 문제가 내용이 많지도 않고, 알만한 건 다 이미 발췌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푸시면 되고, 변동도 되게 종류가 많은데, 뭐, 정책 혁신, 뭐 정책 유지, 정책 승계, 정책 종 네 가지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승계. 승계를 좀 깊이 파두자. 승계. 넷 중에서 승계, 정책 승계를 깊이 있게. 그러면 변동이 다 끝나요. 잘은 안 나오는데 나올 때 그렇다. 그래서 그거 해놓은 다음에 우리는 충분은 아마 대비가 될 거다. 어려워봤자 승계가 어려울 거예요. 기획론은 사실은 그렇게 안 나와서 딱 보더라도 딱 그 정도면 충분해요. 기획에 대한 찬성 반대. 그리고, 그러니까 찬성 반대는 다 들으면 다 논거가 맞아요. 찬성의 대표 입장이 누구? 파이너고. 그리고 반대의 대표가 하이에크. 두 사람이 논제. 또는 두 사람이 저서. 그리고 법칙이 나오죠. 그리시안 법칙은 원래 뜻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획을 수립할 때 수립하는 사람이 실행이 용이한 계획만 수립한다는 좀 부정적 개념이에요. 앞으로 뭐가 나오더라도 이 그리시안 법칙은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쁜 게 좋은 걸 뭐라 낸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 의미면 잘 활용하면 되고, 원칙은 옛날 문제예요. 지금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위에 있는 것만 잘 보시면 돼요. 자, 조직론 같은 경우는 기초에서 가장 핵심이 유형인데, 특히 유형도 데프트가 중요하고요. 데프트. 그리고 민츠버그. 한 3일 전에 우리 시행됐던 우리 서울시 추가 모집도 제가 수업 때 했던 게 마구마구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다. 기본 수업 들은 분들은 비교해 보세요. 우리 여기 공드림 사이트에 올라간 무료 강의 중에서 제가 리더십, 조직론 할 때 리더십 할 때 했던 휘들러가 제시했던 상명수가 세 가지가 릭과 직 그대로 나왔어요. 상명수가 아닌 거.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릭과 직. 나머지가 답. 이것도 마찬가지. 데프트가 말하고 있는 조직 형태. 기삼의 순회. 그거 나왔어요. 아닌 거 찾는 거. 정책에 유형때 했던 건 제가 뭐 알몬드가 제시했던 정책의 유형 중 특이한 것. 알상추. 시험에 나왔어요. 답 엄청 나왔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9급 시험이라는 거는 그렇게 7급처럼은 어렵게 안 나와요. 그래서 9급은 예측이 가능해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쓰는 말이 뭐 10개 90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다 활용하더라도 여러분 정리가 다 될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이 주로 나와요.
큰 그림을 그려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막 들어가서 헤매는 것보다는 좀 나와서 크게 치고 가자. 그래서 유형은 데프트의 기삼의 순회고요. 가장 핵심은 그 기삼의 순회의 특징을 이제 알아야겠지. 자, 이게 기삼의 순회. 끝에 기계적, 이쪽에 유기적 해놓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분이 보이죠? 당연히 비교하는 거죠. 특히 기사를 비교해. 기능하고 사업을 주로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능 구조하고 갑자기 무슨 수평 구조를 비교하는 건 잘 없어요. 주로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얘는 두 개를 더한 거니까 매트리스는 이 두 개의 전제를 항상 머리에 떠올려야 돼. 그리고 요 수평 구조하고 네트워크를 많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한다면. 그리고 요 기계적과 유기적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제 공부하는 게 대충 보이죠? 출제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똑같아요. 낼 때는 비교하는 게 있으면 내기 쉽잖아요. 비교하는 거예요. 삼성과 현대가 늘 비교가 되듯이. 그치? 그러면 삼성과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잖아요. 삼성과 대기업을 비교하는 게, 삼성과 현대를 비교하는 게 좀 맞지. 그치? 뭐, 삼성하고 우리 공들인 카페를 비교한다? 말이 안 되는 거야. 말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그치? 그것처럼 두 개 비교하는 거거든. 모든 게 다 비교할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트버그는 데프트 이전에 중요한 인물이라서 그래서 지금 조금은 나오지만 지금은 거의 들어갔어요. 그리고 물건도 신상이 나오잖아. 그러면 옛날 것은 거의 들어가잖아요. 똑같아요. 여기서는 데프트가 신상이고 민트버그는 약간 옛날 거예요. 그래서 잘은 안 나온다. 자, 조직이론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고전, 신고전, 현대 떠올라야 돼. 그게 포인트예요. 큰 틀 잡을 때. 그리고 고전, 신고전, 현대 쪽에 있는 게 정보사회 특징이 나올 거예요. 정보사회 조직이론. 그 정도 비교하면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혼돈 이론인 거죠. 혼돈. 왜 혼돈일까? 카오스 이론의 의미인데, 카오스라는 것은 원래 무질서, 혼란, 뭐 그런 말이거든. 비교하시면 돼요. 자, 목표의 변동도, 자, 보는 순간, 목표의 전환, 목표의 승계, 목표의 확대, 축소, 뭐 다원화, 추가 등 특징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의 전환. 목표가 바뀌었구나. 수단과 바뀌었구나. 그 틀 속에서 공부하시면 되고 조직의 원리도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분류 문제예요. 거의 다 지금 하다 보니까 다 분류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테마는 딱 필요한 분류가 딱 돼 있어야 돼. 원리도 분화의 원리하고 통합의 원리가 있다. 그 분화의 원리의 대표가 분업 또는 전문화고 또는 부성화, 그다음에 뭐 기능 명시 등이 나올 거예요. 통합의 대표는 계층제 그리고 조정 원리예요. 분류가 됐으면 되고 그 중에 이제 그 데프트의 조정 기제가 조정 원리의 그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거. 그래서 데프트의 조정 기제도 우리가 수직과 수평을 비교했죠. 기억나시나? 자, 우리 암기한 게 있어요. 뭐 계규, 계계수, 정직, 인매팀. 이게 무슨 암호 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 공부가 좀 돼 있어야 돼. 계층제, 규칙, 계회, 그다음에 계층직이 추가, 수직 정보 시스템이에요. 계규, 계계수가. 정직, 인매팀은 정보 제공, 직접 접촉, 임시 작업담,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팀이라고 해요. 정직, 인매팀이. 조정에 필요한 양과 비용이 더 드는 순서거든요.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늘 강조했고 적중도 많이 하고 있고 이것도 계속 나올 거니까 이렇게. 자, 이런 게 좀 떠올라야 우리가 하는 이 특강이 그래야 더 의미가 커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더 한 분들은 굉장히 아마 정리가 되는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좀 부족한 분들도 공부가 와서 들으면서 이게 중요하구나. 얼마 안 되니까 항상 다른 수업 듣기 전에 이거 딱 듣고 이게 중요하구나 한번 검토하고 공부에 들어가면 되게 도움될 거예요. 응? 그렇게 이용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조직론을 이제 공부하려고 한다, 수업 들으려고 한다 그럴 때 몇 분 안 되잖아요. 쭉 듣고 이게 포인트야 메모한 다음에 들으면 훨씬 더 집중이 잘 돼요. 자, 조직과 환경에서는 대표가 거시 조직이론이야. 거시 조직이론. 자, 우리가 박스로 설명한 내용이 아마 있을 거예요. 거시 조직이론 할 때. 박스가 되게 많은데 뭐냐?
결정론, 임의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결정론, 임의론, 개별 조직, 조직군에서 전자공, 그다음에 구조적 상황론, 조직군 생태학, 조직 경제학, 제도화 이론에서 전자, 공, 딱 끊어서 전자, 공 이런 식으로. 이 분류가 딱 떠올라야 돼. 이게 안 떠오르면 문제 푸는 게 어려워져요. 일단은 분류가 됐으면 쉬워요. 이쪽은 임의론이거든, 임의론. 그러니까 관리자의 의도가 좀 먹히는 입장이고, 이놈은 결정론이라 해서 환경이다 결정이에요. 환경 결정이에요. 환경 결정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관리자는 좀 수동적, 피동적이 되는 거지. 이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이 중에 대표가 이제 여기 조직 경제학에 나오는 주인 대리인하고, 그 다음에 거래병 이론이 파생이 되어 있고요. 단독 시험은 주로 주인 대리인 나와요. 뿌리가 경제학이니까, 경제연을 가정하는구나 라고 출발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아무튼 모든 테마는 이걸 해야겠구나 하는 게 딱 떠오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그 환경에 대한 대응 전략은 하나만 하시면 돼. 뭐 적응적 흡수만 하시면 되거든. 그것만 하시면 나왔었고 지금은 좀 뜸하지만. 자, 그 다음에 조직 구조로는, 자, 구조라는 뜻이, 구조가 참 개념은 다양하지만 구성원들이 여러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서로 상호작용하다 보면은 패턴이 생겨요. 그러니까 구성원끼리의 유용화된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인터액션이 반복이 되면 굳어져요. 이게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딱 머릿속에 구조 변수, 기본 변수, 상황 변수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 이 속에 있는 게 복공집, 복잡성, 공식성, 집권성. 상황은 규기환, 규모, 기술, 환경. 자, 기술도 대표가 패로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틀이고,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복공집 할 때요, 직권화, 그 다음에 반대가 분권화잖아요. 그래서 직권, 분권의 촉진윤이 시험에서 종종 나오거든. 이렇게. 핵심은 규모야. 소규모 조직은 직권화 촉진이고, 대규모는 분권화 촉진이에요. 그거 딱 틀 잡아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의 가장 기본이 계층구조라서 계층구조를 의미하는 것이 관료제예요. 그래서 관료제의 그림이 떠오르면서 관료제의 특징, 그다음에 순기능과 역기능을 반드시 연계해서 공부하자. 연결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에는 단순한 특징, 단순한 역기능보다도 연결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특징별로 역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특징이 이게 역기능인데 이거를 여기에 하는 것은 틀린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미 많이 나갔기 때문에 반드시 특징별 순기능, 역기능을 꼭 엮어서 공부하자. 기본세 다 이렇게 제가 수업 때서 설명하는 거라서 아마 다 파악이 될 거예요. 그러면 돼요. 관료제 폐해 때문에 난 것이 요 에도크라신 탈관료제예요. 그래서 이게 관료제, 탈관료제 명칭이 되게 많은데 대표 용어가 에도크라시, 임시체제라는 뜻.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형태가 있는데 굳이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관료제인 계층구조에 대한 디안으로 나온 거니까 요 수평적이라는 측면에서 요것만 잘 떠올리면 특징은 다 잡히게 돼 있고, 데프트가 불렸던 기3의 수은회, 이게 기능 구조고 나머지가 3의 수은회가 다 일종 입장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데프트만 잘 봐놔도 에도크라시는 풀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된 것이 뭐냐면 앞에 없던 것 중에서 이거 학습 조직. 이것도 기본 전제는 에도크라시예요. 그러니까 수평적 구조에 좀 유기적 구조예요. 유기적 구조. 기계적, 수직적. 이게 유기적, 수평적. 학습 조직. 배운다. 모두가 같이 배운다. 공유한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이제 정보 조직은 이거는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용어 문제, 여러분 용어를 꼽자. 용어. 정보 조직에서는 꼭 용어 파악을 잘 해두셔야 돼요. 뭐 중앙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최고 관리층, 개선 막료, 이렇게 소속기관.
뭐 등등등. 이게 용어를 좀 잘 보살펴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법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법률 문제니까 법률은 그냥 뭐 정부조직법 등 보시면 되는데 적어도 시험에 나온다면 용어가 이렇게 섞여 나면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용어를 많이 봐두시고 이제 정부 조직 개편 되면 바로 시험에 나오는 파트라서 정권이 들어온 뒤 바로 잠깐의 약간의 조직 개편되면서 시험에 이미 나왔고 앞으로 나온다면 개편이 돼야 나올 거예요. 아직은 뭐 예정이 없으니까. 그리고 다 용어, 농도도 용어 문제고 위원회도 용어인데 이론상 여러분 위원회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위원회 유형 중에서 뭐 자문위원회, 이게 뭐 조정위원회, 행정위원회에다가 추가된 것이 의결위원회. 그래서 의결위원회의 특징이 자주 나온다. 의결위는 의결에 대한 구속력은 있어요. 근데 집행력은 없다는 거. 집행권은 없다는 게 포인트. 의결에 대한 구속은 되는데 집행을 직접 못해. 그러니까 담당 그 인사권자가 집행을 해야지 의결위는 의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결은 그렇게 해야 되거든. 구속은 되는데 직접은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게 주로 나오는 요즘 포인트예요. 자, 밑에 공기업 같은 경우도 법률 문제.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오면 주로 법률인데 분류가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공기업의 분류가 크게는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과 그리고 공공기관 나와요. 공공기관에 다시 협의회 공기업, 그다음에 준정부기관 기타로 나뉘고 공기업이 다시 시장형, 준시장형으로 나눠요. 요거 분류하셔야 돼, 분류. 그리고 사례가 되게 많아. 이거는 무조건 공부하고 하셔야 돼. 그래서 법령 변화도 바로 반영이 되고 아니면 기본사항을 묻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라는 것은 기본 암기록도 측정을 하는 거고요. 또는 이해도 측정을 할 때 이거는 암기 쪽이에요. 그래서 암기를 하라고 내요. 무조건 하고 갈 것. 자, 책임령 기관도 사실은 법률 문제예요. 그러면 법은 따로 좀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법률 문제는. 그래서 바로 하기보다는 나중에 제가 이거 미리 약속하면 제가 시험 보기 전에 특강을 따로 할 때 제가 최신 법령 개정 같은 거 따로 제가 한번 특강을 잡을 거예요. 그것도 아마 강좌 수가 좀 필요한데 아무튼 필요한 개정령이라든지 아니면 중요 법률사항을 한번 하고 가셔야 돼.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행정학도 굉장히 법 개정에 민감한 그 과목이어서 법 개정은 바로 시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 꼭 나중에 들으셔야 돼요. 자, 관리론에서는 동기 이론이 나오죠. 동기론도 어떻게? 먼저. 그러니까 다 분류 문제네. 그만큼 분류가 되면 내용은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동기 이론 크게는 요 내용 이론하고 그 다음에 자, 과정으로 분류가 되죠. 내용의 대표가 뭐가 있을까요? 메슬로우, 그 다음에 엘더퍼, 맥그리거, 아제리스, 리커트, 허즈버그, 맥클랜드 등등등 나올 거예요. 자, 과정 다시 나누면 거기에 대표가 기대 이론, 그 다음에 학습 이론, 공정성 이론, 이렇게 자, 목표 설정 이론 등이 나올 거고 기대의 또 대표가 뭐 부름 또는 포토롤러 등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만큼 딱 분류가 딱 돼 있어야 돼. 그러면 나머지는 뭐 금방 나오거든. 이거는 하나하나의 특징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메슬로우, 엘더퍼, 맥그리거, 허즈버그, 맥클랜드 그리고 기대대표인 브룸, 그 다음에 공정성 정도가 거의 한 90% 이상이 나와요. 이게 나머지는 약간 파생된 약간 추가적인 내용이고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특히 이쪽은 단순한 내용보다도 응용력을 물어봐요. 이해를 물어봐요. 이거 단순 암기는 요즘에 좀 탈피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풀어요. 왜 계층이 있는지, 왜 위생 동기인지, 왜 별개인지 이런 응용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용만 공부하지 마시고 문제를 보면서 최근 문제를 보면서 아 이렇게 응용돼 나오는구나 본인이 느껴보셔야 돼. 꼭 그래야 돼. 단순하게만 내용만 보면 안 돼.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암기할 게 따로 있는데 이놈은 암기는 아니야. 적어도 그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하시라. 다 맥그리거, 메슬로우 다 그런 거거든. 허즈버그, 기대오는 다 그런.
여기까지가 이제 동기이론이고요. 그 다음 제목이 리더십이에요. 자, 이거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것도 이제 이론상 흐름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방법은 흐름을 잡아놔야 돼. 자질론, 그 다음에 행태론, 그리고 상황론, 그리고 신속성론 이렇게 해놓고 행태론의 대표적 이론이 OIBM, 오하이오, 아이오와 블레이크와 모튼, 미시간. 상황이론 대표가 피들러, 허시아 블렌차드, 그리고 하우스, 커와 저미어 정도를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요. 뭐 틀림없어요. 제가 강조하는 게 늘 나와요. 아주 옛날 것들은 잘 안 나와요. 나와봤자 최근 게 나와. 이게 다 최근 거거든. 최근 거. 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안 하면. 하고 안 하고 딱 차이를 내는 문제예요. 흐름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행태론이 상황론보다 앞에 있어요. 그리고 요 신속성론은 요 자질론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 건데 그 대표가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말 그대로 변화와 혁신 추구적 리더십. 그러니까 변동을 추구하거든. 그러니까 전통적인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인데 이런 거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시험에서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뜸해요. 하자면 지금도 여전히 유의하는 것은 상황론이거든. 왜? 상황에 따라 리더의 스타일을 바꿔야 되거든. 이게 포함되거든요. 항상 변화 추구하는 리더십이 효과적일까? 그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안정을 추구하는 게 좋을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시대를 가도 상황론은 늘 맞는 이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은 늘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밑에 대표가 이제 하우스 대체물적 분법. 이게 커와 점이었거든. 그걸 따라서 꼭 특징을 봐두셔야 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의사 전달 문제는 그렇게는 자주 안 나오는데 그 괄호처럼 유형이 나오거나 또는 저의 유형이 나오고 니용상 나올 때는 자, 니용상 환류의 차단을 알고 있죠. 알아야 한다. 환류의 차단이 뭘 의미하는지. 의사를 전달할 때 환류가 막히면 환류의 차단이라든지 또는 환류의 봉쇄라면 어떤 특징을 가져오는지. 환류라는 것은 어떤 고치는 과정이거든. 환류가 막혀버리면 의사 전달의 정확성이 떨어지게 돼. 정확성은 저해, 신속성은 제고 이런 거예요. 요 관계. 너무나 쉬운 건데 늘 이게 나와요. 갈등관. 여러분 갈등 같은 경우도 먼저 틀을 잡으셔야 돼요. 갈등관의 변천이. 고전. 그리고 행태주의적 관점. 그리고 상호작용적 관점이 나와요. 요 비교. 그러니까 옛날에는 갈등을 나쁘게 보았고 행태주의 와서는 불가피하니 수용하자고. 그리고 현대 와서는 갈등의 순기능을 강조해서 이제 순기능적 갈등은 조장하자고. 이렇게 큰 틀 잡고 공부하시면 돼. 어려운 건 없어요. 읽으면 금방 풀 수 있어요. 그 갈등의 유형 같은 경우가 읽으면 나오고 특히 이제 갈등의 관리 방안 같은 게 시험에 나올 건데 거기는 조금 이제 용어상 필요한 단어가 뭐냐 분배형 협상이라는 말과 통합형 협상을 좀 잘 봐둘 것. 분배형 협상, 통합형 협상 이렇게 그 두 개 관계가 뭔지 자, 책에 있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자, MBO는 목표 관리인데 가장 핵심이 참여예요. 그러니까 참여라는 단어를 놓고 공부하시면 돼. 기억하세요? MBO는 참여라는 말이 없이는 성립이 안 돼. 무조건 참여를 딱 떠올린 상태에서 내용을 공부하시면 다 풀려. 참여기 때문에 Y이론적인 간. 참여니까 분권적이고 참여니까 사기 지역에 도움이 되고 또 그 목표는 단기 목표거든. 단기 계량 이렇게. 이게 MBO에서 핵심이에요. TQM은 품질 관리인데 여러분 상상하라 했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 상상하고 나의 경쟁력은 품질이다. 그러면 품질 갖고 떨리면 돼. 그럼 품질이 좋다 나쁘다는 고객 입장에서 평가한다. 품질 관리는 혼자는 힘들다. 우리 구성원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관리가 된다. 이런 식으로. 결과보다는 뭐 과정이 중요하다거나 특징 익히시면 되는데 그 특징이 여러분 사업한다고 가정할 때 다 도출이 돼요. 이 감소훈련은 조직발전 일종인데 조직발전은 개념을 먼저 파악하셔야 돼. 개념이 구성원의 가치관과 사고를 바꿔서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의식 바꾸는 방식이에요. 조직 발전. 조직 발전은 구성원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그게 포인트야. 그러면 가치관 바꾸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질적, 그러니까 장기적이며 질적인 거지. 의식 바꾸는 것은 과정지향적이에요. 결과나 뭐 구조 문제가 아니고 조직 발전. 그 대표적 기법이 감송 훈련이고요. 그렇게. 그다음에 전략적 관리는 전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본 특징은 뭐 장기야. 일단 장기를 머리에 박아놓고 수합 분석을 공부를 해두자. 수합 분석. 수합 분석은 조직의 강점, 약점, 환경의 기회와 위협을 조합시키는 거예요. 자, S 강점, 이거 영어 약자 스트렝스, 위크니스거든. 이거는 기회, opportunity고 이건 위협, threat예요. 강점을 갖고 기회를 살리는 거예요. 가장 공격적인 전략이지. 공격. 약점을 방어하고 위협을 제거해야 돼. 방어적이 돼야 돼. 항상 뒤가 쓰는 이제 공격 방어 이렇게. 그래놓고 다양화 전략, 방향 전환 전략 이렇게. 다방. 이것도 제가 수업 때 늘 강조했거든. 이게 바로 시험에 나왔네 그저께. 다방. 어려운 문제였단 말이야. 바로 나와. 이렇게. 다방. 이렇게. 수학 분석. 요거 잘 활용하시면 돼.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어딜 가도 전략은 장기예요. 장기.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 이제 수학 분석을 안 하면 틀려요. 그래서 요 조합을 요거 공격, 방어, 다방, 다양화, 방향 전환 이거 알고 있으면 돼. 그렇죠. 그 진단 문제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가볍게 그냥 참고하는 정도고 이것도 문제만 기출 문제만 참고하면 돼. 국회 8급이나 아니면 어떤 그 지방 7급 정도의 문제의 수준이지 일반 시험은 잘 안 나오는 거니까 진단은 그냥 문제로 참고하시면 되겠다 이거죠. 자, 좀 쉬었다가 나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